안녕하세요. 바보들을 위한 고전 그리스어 공부. 저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입니다. 오늘은 1단계에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 오늘도 그리스어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약간의 잡소리가 있다. 근데 무슨 잡소리냐면 이제 저번 시간 영상에서 제가 이제 이 제목에서 바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생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바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설명했냐면 이 공부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도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공법 얘기도 했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교재는 뭐다 혹은 뭐 준비물은 뭐다라는 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준비물도 교재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설명을 다 한 거 아닌가라고 싶을 수가 있지만 딱 하나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 고전 그리스어. 아니, 고전 그리스어가 뭐지? 그리스어면 그리스어지. 고전 그리스어는 또 뭐냐?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뭘 배우고자 하는지를 약간 간단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왜 말을 해줘야 되냐면,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도 아까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은, 사람이 동기부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동기부여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은 동기가 있어야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동기가 있으면 뭔가 내가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 써먹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실력이 올라가는 면이 있고 실력이 올라가면 갑자기 또 동기가 늘어나는 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동기부여 영상식으로 이제 말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면 그리스어지. 고전 그리스어는 뭐냐?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고대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언어라는 거는 보통 현대 언어잖아요. 근데 현대 언어라는 건 뭐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멕시코어, 아니면 뭐 티베트어, 아니면 뭐 중국어, 일본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독일어는 또 한 번 말했나? 또 뭐 있을까? 어쨌든 이집트어, 뭐 어쨌든 영어는 언어가 되게 많은데 뭐 아랍어 이런 게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언어는 현대 언어란 말이죠. 근데 고대 언어는 아무래도 이제 고대에 쓰이는 언어니까 고대 언어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고대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좀 막연해요. 그냥 옛날 느낌? 중세보다 옛날 아닌가?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옛날에 쓰던 언어다. 요즘에 안 쓰겠네. 뭐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고대어라고 해서 고대어가 다 똑같은 언어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모든 언어는 다 동등하게 소중하고 훌륭하고 풍부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현대적인 관점이고 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어 간의 위상이라는 게 좀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기에도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인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한국인이라는 법은 없죠. 한국어를 쓴다고.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인인데 한국인인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거의 대부분 많이 쓰죠. 하지만 한국어의 위상이 이제 국제적으로 높냐 하면은 사실 좀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은 언어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영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그런 언어들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힘이 센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권력 있는 언어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서 더 뛰어나다는 소리는 아닌데 위상이 아무래도 좀 높으니까. 근데 역사적으로도 그런 언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동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가 있죠. 이 중국어라는 언어가 물론 이제 현대 중국어가 아니고 옛날 중국어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주변에 한국인이 그러니까 조선 고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 고려 신라 뭐 고구려 백제 뭐 이런 거 한국인이 뭐 일본인이 아니면 뭐 베트남인이 하는 이 주변국들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어떤 표준이 되면서
이 중국어라는 언어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이 정치적 영향력도 정치적 영향력인데 이 중국어로 쓰여진 책,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서면 언어니까 한문이라고 했죠. 한문으로 쓰여진 책 중에 막 논어, 아니면 뭐 맹자, 시경, 뭐 서경, 뭐 주역도 있겠죠. 뭐 얘기, 뭐 이런 책들 어디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제자백과 이런 거 책들이 굉장히 이 주변국들에 엄청난 사상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사상적 영향력을 끼친 책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국에 있는 지식인들은 다 이 중국어를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고려시대 사람이요. 이 고려시대 사람이 불교 국가인데 이 고려말 이 한국어만 공부해서는 어떤 그 불교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산스크리트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어 정도는 한문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깊은 공부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위상을 차지하는 이 고전 텍스트들을 쓰는데 사용한 언어들,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주변 세계에 굉장한 권력과 표준과 권위와 규범이 된 언어들, 그런 언어들인 이 고전어가 생겼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 막 유럽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이제 아프리카가 있는 이 지중해 세계 이런 곳에도 이제 그런 게 있었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라틴어, 그리스어 아니면은 이제 또 콥트어, 이집트어니 이집트어인 콥트어 뭐 아니면 아람어인 시리아어 아니면 뭐 히브리어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르메니아어 아니면은 뭐 페르시아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언어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이제 고대 중에서도 비교적 후반기 얘기고 고대의 전반기는 어땠냐 생각을 해보면은 고대 근동이 아무래도 권력이 좀 세기 때문에 막 수메르어, 아카드어, 히타이트어 뭐 이런 언어들이 또 굉장히 권력이 있었다. 아니면 뭐 이집트어 뭐 이런 애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고전어로서 즉 좀 고대어는 고대어인데 고대어 중에서도 남들과 다른 어떤 권력을 가진 언어들로 성립을 했더라.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어는 고대어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고전어인 거죠. 근데 이 고전이라는 말도 사실은 요즘에는 고전이란 말을 굉장히 폭넓게 쓰잖아요. 그냥 좀 뭔가 옛날 책인데 배울 점이 있어. 그럼 다 고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고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좀 좁았어요. 왜 좁았냐면 아무래도 유럽 사람들이 좀 그 문화적인 그 지배력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게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어쨌든 유럽 애들이 굉장한 그 헤게모니를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중요시하는 언어가 그 좀 더 권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지중해 세계에서는 히브리어, 시리아어, 콥트어, 뭐 아르메니아어 이런 언어들도 굉장히 많이 쓰였지만 페르시아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아랍어도 사실 그 지중해 세계에선 굉장히 중요한 언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이 유럽 애들이 좀 더 특별하게 여기던 언어가 두 개 있었다. 그게 바로 라틴어와 그리스어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는 고전이라고 하면 얘네 두 개만 가리키고 예를 들어 뭐 콥트어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쓰이던 언어 뭐 이런 거는 동방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옛날 전집 같은 거 보면은 전집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라틴어 전집, 그러니까 하나의 큰 점집 안에 라틴어 전집, 그리스어 전집, 동방어 전집 이렇게 돼 있고 동방어는 또 그 안에서 또 쪼개지겠죠.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러니까 약간 유럽인들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써온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어라는 거는 권력이 있는 언어였던 언어 중에서도 유럽인들이 정말 좋아했던 언어. 왜 좋아했는지 몰라도 좋아했던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를 생각하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고, 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범위를 좀 따져볼 수가 있고, 시대적으로 좀 그 범위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럽의 그리스라는 국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땅이 붙어 있는 땅, 그러니까 반도도 좀 있고 섬도 좀 있고 한 그 그리스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인데 옛날 그리스는 좀 더 넓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유럽이라고 칠게요. 이게 북아프리카라고 칠게요. 이게 이제 대충 그렸지만 아시아라고 칠게요. 물론 이제 실제로 뭐 소아시아 그리고 뭐 서아시아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대충 아시아라고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겠죠?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는 뭐 이 정도의 섬이랑 반도랑 이것저것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옛날 그리스는 이것보다 범위가 더 넓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해안가 있잖아요. 아시아 해안가에서도 그리스 식민지들이 좀 있었다. 뭐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탈리아 반도 이 끄트머리에서도 그리스어를 썼다. 이 북아프리카 국가들 그리스어를 썼다. 국가, 이제 도시들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그리스의 범위 자체가 좀 넓었다. 그리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이 되죠.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을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 가서 망하긴 하죠. 하지만 어쨌든 한 번 이 세계를 통일하니까 사방에서 그리스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어가 어디까지 갔냐면 저 멀리 우리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에. 거기가 원래 옛날에는 박트리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박트리아에 지금 가면은 그리스식 신전 유적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생겼겠죠?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 신전 유적을 보면은 그리스어가 진짜로 써져 있어요. 그 그리스어 써져 있는 것 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그 원래 그리스에 있는 델포이 신전에 있는 무슨 140개의 문구가 있었대요. 너 자신을 알라부터 시작해서 무슨 약간 격언, 경구 같은 거를 140개를 써놨나 봐요. 근데 그 140개를 그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베껴가지고 와가지고 이 박트리아에 있는 신전 유적에다 그대로 베껴 쓴 게 있거든요. 비문이. 지금도 있어요. 좀 부서지긴 했는데, 좀 훼손이 많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그리스어가 퍼져서 쓰이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현대 그리스보다 훨씬 넓은데 그걸 떠나서도 더 넓은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어를 쓰더라.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가 이제 이 지중해 세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의 전 세계죠. 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됐어요. 지배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고급 언어였나 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위상이 있는 언어였는데 정작 그 로마의 엘리트 계층 있잖아. 그러니까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나는 똑똑하다고 막 뻐기고 다니는 사람들, 엘리트 계층, 지성인들, 뭐 지식인들, 아니면 뭐 정치적인 고위층들, 이런 사람들, 뭐 귀족 계층,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공부했냐? 그리스어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본인들이 왜 그렇잖아요. 요즘도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들, 자기가 귀족인 줄 아는 사람들은 남들과 다르고 싶어 해요. 그것처럼 이제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만 좋아했고 그리스어만 쓰고 살았던 사람들도 좀 있어요. 아예 자기의 그 입말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어 자체가 그리스어였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가 돼서도 지성인의 언어로서 사방에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동부에서는 그리스어가 쓰였고 서부에서는 라틴어가 쓰였는데 그걸 떠나서 이 전체에서 지성인의 언어로 그리스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지리적 범위로 보면은 사실상 이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이 합쳐진 이 거대한 세계, 대충 이 로마 제국보다 살짝 넓은 그 정도의 세계가 죄다 그리스어를 쓰던 곳이다. 그래서 지리적 범위로 생각하면 굉장히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철학과 학부생이고요. 사실 본 전공은 또 전자공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공학이랑 철학이면은 역사랑 관련이 좀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역사학과 수업을 이제 근대사만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딱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책 같은 걸 뒤적이다 보니까 서양 고대사 책 같은 거 보면은 보통 분류를 이렇게 세 개로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서 그냥 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이 1부로 보통 나오고 2부는 뭐냐? 고대 그리스예요. 그리고 3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부는 그 고대 로마죠. 고대 로마고 보통 이제 서로마 제국이 망하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지났을 때 뭐 고대 후기가 끝날 때쯤에 중세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고대사가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 근동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고 사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기 때문에 설명도 훨씬 더 길어야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럽 사람들이 좀 자기들 잘난 맛에 살기 때문인지 고대 근동사가 좀 분량이 좀 적긴 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량은 좀 적긴 해요. 실제로 배워야 될 건 더 많겠지만은 교과서들은 좀 내용이 적더라고요. 어쨌든 고대 근동의 시대가 있고 이 고대 그리스 시대가 열리는데 그 기점이 어디냐 보면은 이제 그 보통 기원전 8세기나 7세기 정도? 이 정도 시기에 암흑 시대라고 하는 게 끝나요. 그 소리는 뭐냐? 원래 그 이전에 고대 근동이 좀 더 잘 나가던 시대에는 그때도 그리스인들이 그리스어를 쓰긴 했어요. 쓰긴 했는데 그 당시 쓰던 문자 체계가 선형 문자 비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회 체계 같은 게 있잖아요. 정치 체제라든지 사회적 사회상 같은 것도 거의 근동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선형 문자 비를 써가지고 그리스어를 표시하다가 얘네들이 망한 거예요. 어쩌다 망해갖고 이제 문자가 없는 시대를 이렇게 살아요. 이 시대 어딘가에 이제 호메로스 전승에 해당되는 시인들도 살았겠죠? 그 원천들이. 아이고, 글씨가 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쯤 해가지고 이제 페니키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고대 근동은 고대 근동인데 어쨌든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페니키아 문자라는 거를 여기저기 전파를 하다 보니까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 그리스 문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엡실론 이렇게 말하는 그 그리스 문자가 이때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문자를 쓸 수 있잖아요. 문자를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암흑 시대에 구전되던 서사시들 뭐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 이런 것도 이제 글로 써주고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문자가 없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점점 뭔가를 알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상곡이나 고졸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지나면은 한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이 상곡이 고졸기라고 하는 거는 한 6세기까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것까지 이제 상곡이 고졸기고 기원전 한 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 까지는 이때가 이제 이 고대 그리스의 전성기, 고대 그리스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 그래서 이때를 이제 삼국이 고졸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고전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고전기에 제일 잘 나가던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아테나이, 그러니까 아테네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기라는 어마어마한 전성기가 있다가 갑자기 마케도니아라는 조금 이제 그 북부 쪽에서
알렉산드로스 3세라는 무시무시한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고 뭐고 다 정복을 하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죠. 헬레니즘 시대까지를 보통 이 고대 그리스 2부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헬레니즘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대 로마가 시작이 되죠. 역사가 이제 교과서상으로 교과서상으로 막 간단하게 뭐 왕정 시대가 있었다. 근데 왕정 시대는 뭐 별로 말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전문적인 학술서를 보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겠지만은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보통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 공화정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제정 이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이제 제정 후기가 좀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역사를 쭉 설명하고 이 로마가 그리스고 뭐고 다 정복을 하고 막 이집트 뭐 근동 뭐 갈리아 아프리카 다 로마가 정복을 하고 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이제 고대사가 그랬던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보통 거기서 끝을 내죠.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쭉 말한 이유는 그리스어라는 게 일단 이 시기에도 쓰이긴 했다는 거예요. 암흑시대 약간 전에.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 일단 선형문자 B를 배우는 것도 어렵고 그때 나와 있는 것도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우리 그 장부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정부 같은 데서 쓰는 영수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출토가 돼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건 많겠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게 물론 이제 학자들은 재밌겠죠.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재밌지 않고 한국이도 이제 좀 물론 이제 삼국기에 그 유명한 솔론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고전기가 본격적으로 그리스가 제일 재밌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인기가 제일 많은 시절이죠. 물론 재미는 사람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인기는 제일 많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럴 때 막 철학으로 치면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문학으로 치면은 막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아니면 뭐 아리스토파네스, 아니면 또 에우리피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역사로 치면 투키디데스, 뭐 헤로도토스, 아니면 막 정치인으로 치면 페리클레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활동하는 이 고전기 시대가 아무래도 제일 주목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시절이 고대 그리스의 표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쓰이던 바로 그 그리스어,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쓰이던 그리스어를 고전 그리스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라는 건 이 시기에 다 쓰이던 게 이제 고대 그리스어예요. 이게 다 고대 그리스어인데 이 고전기에 쓰이던 거를 고전 그리스어로 똑 떼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저 앞에는 다 생략하고 고전 그리스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헬레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부들은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여기가 뭐라고요? 고전 그리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달라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코이네라고 불러요. 그 역사의 한 장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그 고전 그리스어는 도대체 뭐냐? 이 그리스어예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고전 그리스어라고 부르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왜 하나가 아니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막 이제 세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인하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서울에 살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북한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저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이렇게 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울릉도, 독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사투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투리라는 표현보다 좀 더 우리가 고급진 표현으로 이제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방언이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상당한 공통점도 분명 있어요. 상당한 공통점도 분명 있지만 워낙 이 방언이라는 게 다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기준을 정해놓는 게 편해요. 물론 어느 한 방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방언을 못 읽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공부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을 좀 세워놓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세운 게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역적 기준? 아니, 방언 기준이거든요. 그게 바로 아테네예요. 아테네예요. 이 지역이 아티카라는 방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전 그리스어라고 할 수 있는 게 방언이 24가지 정도가 식별이 돼요. 연구를 해보니까 24가지 정도의 방언이 있었구나라고 식별이 돼요. 이 24가지가 당연히 이제 각자마다 조금씩은 변동이 있겠죠. 하지만 이 24가지가 또 굉장히 세밀한 분류고요.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나누면은 4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4개가 뭐냐면은 이제 하나는 아르카도 퀴프리안, 아르카도 퀴프리안이라고 하는 그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도리아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서부 방언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부 그리스어 방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언이 뭐냐면 아이고 잘못 썼네. 아이올릭 방언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아티카 이오니아 방 아유 왜 이렇게 글씨가 아티카 이오니아 방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4개 방언이 다 용도가 있어요. 다 쓰이긴 해요. 다 쓰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언어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비교적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위상을 가지고 좀 더 표준적으로 사용됐던 그 사투리, 방언이 이 아티카 이오니아 방언이다. 그러니까 아티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테나이 주변 있잖아요. 이 아테나이 이제 주위를, 근처를 또 한국어를 잘못 썼죠. 근처 주위를 이제 아테나이 근처 주위를 이제 아티카라고 보통 하고 또 이 옆에 소아시아 쪽, 소아시아 해변가 거기를 또 그리고 그 해변가에 있는 섬들 뭐 이런 거를 이오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군데에서 쓰이던 방언이 또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비교적 중요하더라.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더 강조를 하자면 그래도 이 아티카 방언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결국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이제 하나 정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전어를 배웁니다. 고전어, 즉 고대에 쓰이던 어떤 표준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지중해에서 쓰이던 언어를 배우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정도에 쓰이던 언어를 배운다. 그리고 이제 방언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티카 방언을 배운다. 그러니까 이 아티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아테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듣자마자
그래도 우리가 떠오르는 예시가 몇 개 있겠죠. 아, 이거에 해당되는 그 우리가 공부하고 싶었던 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뭐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아리스토파네스, 투키디데스, 크세노폰, 헤로도토스는 이오니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투키디데스랑 크세노폰, 그리고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뭐 이소크라테스, 데모스테네스, 아니면 뭐 리시아스, 그런 작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아티카랑 약간 비슷한 게 이제 이오니아라고. 이오니아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 헤로도토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오니아에서 뭔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호메로스가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일리아스랑 오디세이아를 호메로스라는 작가한테 귀속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호메로스는 조금 분류하기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 호메로스는 좀 독특하게 그 언어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혼합된 언어를 쓰고 있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베이스가 이오니아인데 이 이오니아 방언에 아까 지나가듯이 봤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아이올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이제 말을 했더라. 그리고 또 우리 그 헤시오도스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이제 뭔가 이것저것 섞은 뭔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뭔 얘기를 했냐?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는 거지?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려고 한다. 이 한 문장을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걸 길게 얘기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가오를 살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언어라는 걸 공부할 때 뭔가 생동감 있는 목표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나는 뭔가를 깊게 공부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은 목표지만 내가 그냥 지나갈 때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말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나갈 때 뭐 아폴론, 뭐 포세이돈, 뭐 제우스 뭐 이런 말을 볼 때 약간 간지가 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간지가 나는 말을 그래도 뭐 한 문장 정도는 그리스어로 읽어보고 싶었다. 혹은 뭐 좀 속물적인 동기로 나 이거 좀 멋있어 보인다. 나 좀 간지나는 걸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좀 찌질하고 좀 조열해 보이는 이유로 이제 뭐 나는 그리스를 숭배해. 난 사실 그리스인이 전생이었어. 뭐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거창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모든 이유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이유만 있으면 돼요. 이유가 없는 게 문제지.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다 좋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나는 뭐 그리스에서 환단고기를 찾아내고 싶어.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뭐. 환단고기도 환단고기 뭐 저는 환단고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제 뭐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환단고기를 집필하겠어. 뭐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뭐로 가든 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즐거웠으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뿌듯함과 보람을 줄 만한 목표를 세우는데 이 정확한 범위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보들을 위한 그리스어 스터디. 저는 이제 인하대학교 철학과 학부생 박기영이었고요. 오늘이 1단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